발표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린치님? 네, 아니에요. 그 중년의 아줌마인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건 아니고? 예, 한국에 와서 아직 직장은 안 잡았어요. 아, 아직은? 은퇴하려고. 네. 네. 이 정도 자료를 만들려면 야, 이게 하루에 거의 이거 붙들고 한 5시간씩 그죠? 한 5일 내내 25시간 정도 이것만 하셨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고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 자료를 제가 두고 저도 소장을 해서 테슬라를 볼 때마다 그때 22년 말 기준으로 테슬라가 이랬는데 어떻게 지금 계속 발전해 왔는가 그죠 기준점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소중한 자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들어오가. 자, 이번 시간은 해외 기업 테슬라 기업 실적 발표를 요약을 우리 린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실적 발표 분석을 한 린치입니다. 이 테슬라는 솔직히 좀 다루기가 사실 부담스러운데요. 워낙 많이들 아시기도 하고 또 팬이랑 안티가 이렇게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해서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린치 당합니다. 약간 그 린치가 린치 네, 당하는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약간 볼드모트 같은 존재라서 좀 겁이 나는데 어쨌건 이거는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냥 그 숫자적인 부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업 테슬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그 전기차 사업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지금 이 이름은 그 예전에 그 전기과학자 테슬라에서 이름을 땄고 지금 현재 오른쪽에 저 하얀 셔츠를 입으신 분이 CEO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시고요. 지금 시총은 제가 3월 7일날 이걸 작성했는데 시총은 그 당시 573빌리언, 그 다음에 PE는 50일 정도 되고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그 마켓에서 시장 점유율이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 말로는 자기네가 2030년에 2천만 대를 판매하고 있다. 이걸 작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그 미국 주식들 중에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소유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셨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5,500만 주를 작년 12월 정도에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때 그 당시 환율 1,3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이 1위가 테슬라인데 2위, 3위, 4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소유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2년 그 당시에는 투자자가 70만 명 정도 계시고 국민연금도 테슬라를 15%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어떤 사람들,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소유를 했나 봤더니 기관에서는 뱅가드 그룹이 6.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 있고, 다른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자기가 회장이니까, 아까 오너였으니까 14.8%로 제일 많고, 특이한 게 이 테슬라 측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소유를 한 걸 알고 있어서 일단 이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유한 게 한국인들 빼고 12.9%고 나중에 그 밑에 보시면 1.6%가 한국 분들이 전체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닝을 볼 건데요. 어닝은 크게 이제 그 성적표랑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겠다 뭐 이런 그 컨퍼런스 콜이랑 그 다음에 주주들의 Q&A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성적표를 보시면 맨 왼쪽에 그 노란색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잘렸는데 23.31이 그 총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위에 그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컨센은 1.13으로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비트해서 1.19달러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원래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위에서도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에 그 주당 순이익도 40.5%나 이어로 많이 벌었고 레비뉴도 올랐는데 문제는 그로스 마진이 25.9%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많은 숫자이긴 한데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30.6%였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익이 감소한 부분이 이렇게 매출은 확실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익이 감소한 게 이 비용이 높아지면 이익이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Q에는 그 뭐죠? 차량 가격도 인하를 시켰고 4Q에는 비용 상승과 그 차량 가격 인하 때문에 그 이익이 줄어서 지난 5개 분기 중에 가장 낮은 이익 퍼센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업 매출이라는 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뭐랄까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FSD 사업 이런 게 다 이렇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고요. 지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6.8%입니다. 그래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한 2% 정도 늘어났고요. 이 영업 비용이 16%가 사실 그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익은 많이 늘어났지만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그 생산 단가는 그 판관비 이런 거는 항상 지속적이었는데 이 얘네들이 차량을 많이 판매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제가 그냥 이 숫자가 쫙 나와 있는데 사실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총 매출, 뭐 총 마진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왼쪽에 그 현금성 자산이 22.1빌리언이고 왼쪽에 뭐 이렇게 순현금 1.4빌리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가장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부분이 에너지 스토리지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사업을 해주거든요. 그 가정 집에 지붕에다 그걸 내주고 그다음에 견적을 뽑아서 그 위에 얹은 다음에 거기서 나온 태양광을 이렇게 제너레이트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요즘에 전기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얘네가 쓰고 남으면 개인이 갖다가 팔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한 5만 불, 6만 불 들여서 이거 설치해 놓으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자기 차 충분히 충전하고 나중에 남는 부분은 그 남는 전기는 팔아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수익을 하니까 그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분은 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서 1.3빌리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 보시면 캐피탈 보험 FSD 이 부분이 서비스 부분인데요. 캐피탈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은행이나 금융이랑 연결을 해서 얘네들이 그 할부를 해주는데 테슬라는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많은 수익을 내고요. 보험도 약간 그 운전자의 습성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FSD가 다 이렇게 추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사고를 많이 내거나 어디서 뭐 이렇게 신호를 안 지키고 빨리 지나간다 뭐 이런 걸 체크를 해서 그걸로 보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랄까 효율적이라 그러나 근데 그런 부분에서 FSD 매출이 많이 늘면 늘수록 이 부분에서도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 보다 보면 아유 이 넘버가 같고 저 넘버가 같고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조감하실 수 있게 이게 조감도거든요. 그래서 이 맨 왼쪽을 보시면 차가 4대가 있잖아요. 그 테슬라의 모델이 총 4대인데 이 모델들을 팔아서 20.2빌리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 차량 리즈라던가 그다음에 규제 크레딧 이걸 받아서 이걸 자동차 총 사업을 해서 이 오토 부분에서 21.3빌리언 그러니까 다 모아가는 거예요. 점점 밑에서부터 끌어서 그다음에 밑에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랑 그 FSD 서비스 이런 걸 다 모아서 얘네 총 매출이 24.3빌리언이고 이게 1년에 37%가 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큰 애가 돈이 나가는 애인데 빨간색들은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8.5빌리언 이런 거 나가고 그 총 마진이 5.8빌리언 남은 거에서 또 뭐 저런 영업 비용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영업 이익이 3.9빌리언이 남고 결국에 뭐 텍스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순이익이 3.7빌리언이 남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그 순이익이 2%포인트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는 예전에 2016년만 해도 저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 50빌리언일 정도로 굉장히 적자 기업이었는데요. 2020년부터 성장을 이렇게 플러스로 돌면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5개 분기를 보시면 회색 동그라미는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어닝 빗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 22년 2Q에는 상하이 공장이 락다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도 이렇게 컨센서스를 낮게 줬는데 그때도 이익을 많이 냈고요. 이 부분까지가 이제 얘네들이 어떤 성적을 냈나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원래 1월은 자동차 업계에서 항상 부진한 그 판매를 하는 기간인데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주문을 받고 있었대요. 그게 아마 그 7,500불 크레딧을 아니 보조금인가 그 영향도 있었고 얘네들이 현재 자기네 만약에 생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주문을 받고 있는데 어떤 애널리스트가 너네 한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데 너네 지금 한 얼마 정도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180만 대를 만들겠다. 근데 여러 가지 뭐 팬데믹이라든가 전쟁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그런 공반 차질이 없으면 우리 한 20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좀 나중에 또 실망을 시키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180만 대로 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성을 증가시킨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내면 그 공장을 100% 풀가동시키면 자기는 200만 대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가격을 인하했냐 그 부분 그러면서 너네가 비익이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이 자동차 메이커가 되려면 사람들이 일단 편하게 다가서야 되는데 일단 가격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가기엔 이렇게 다가가기엔 조금 고가거든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비용도 통제하고 이런 혁신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고금리 시대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이 현 상황이란 건 다른 그 후발주자 업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싼 가격으로 승부하고 또 메이저 업체들은 또 자기네 기존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로 승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전기차 업체를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가격 인하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맞춰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얘네가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200만 대가 생산이 가능한가 이렇게 공장이 도대체 캐파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캘리포니아는 뭐 이렇게 해서 한 65만 대 정도, 그다음에 중국은 한 75만 대 정도는 만들 수 있고 이거보다 자기는 사실 목표는 100만 대 정도. 그다음에 베를린도 뭐 25만은 공식적으로 했지만 50만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봤더니 한 풀가동을 하면 진짜 한 250에서 265만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든 의문점이 과연 2030년까지 지금 265만인데 앞으로 7년 안에 2천만 대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근데 또 요즘에 그 멕시코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들이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이 그 FSD 자율주행.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AI 기술에 아직까지 근접한 회사들은 없다. 걔네들이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지금은 고금리 시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자금을 갖다가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계속 소프트웨어를 발전을 하는데 얘네들이 따라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5, 6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5, 6년 뒤에는 따라가겠다 하지만 사실 그 5, 6년 동안 테슬라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업체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버 트럭은 아마 24년쯤에 나올 것 같다. 네, 그리고 4680 배터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분, 이 부분은 주주들이 관심이 많은데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그냥 요 대답만 캐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사실 머스크가 뭐랄까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해서 민주당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뭐랄까 민주당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친환경 뭐 전기차 업체들 모여서 행사를 할 때 항상 테슬라는 거기에서 배제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가 좀 그런 걸 잘해서 우리 브랜드를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뜬금없게도 이분은 내 트위터 팔로워가 1억이 넘는데 이 사람들과 그러니까 트위터를 연결시키면 나는 트위터를 그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트위터를 사용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이 방법을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원래 조금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온 뒤에 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엇갈린 부분이 일단 EPS랑 총 그로스 그건 높았는데 마진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약간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를 긍정으로 봐야 할지 부정으로 봐야 할지.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가격을 인하한 다음에 주문량도 늘고 인도량도 늘어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량 양산이 가능하니까 비용 낮춰서 잘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러니까 주문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한 그 180만 대라는 게 인도량인지 생산량인지 그 부분이 살짝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티는 137에서 146으로 살짝 올리고요. 일단은 머스크가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막 다 함으로써 이렇게 투자자들이 살짝 안도감을 얻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을 많이 올리지 않은 건 4분기 마진은 좀 약했고, 하지만 현금 흐름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번스타인은 팔아라. 여기는 항상 좀 약간 짜게 주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일 강조한 부분이 이 총 마진이 5분기 중에 제일 약하다. 그리고 저가 모델이 아직 안 나왔다.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이 이 부분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이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나 봤더니 테슬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33명이 했는데 22명이 매수 의견을 냈고 3명이 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보시면 210불이 거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거든요. 근데 제일 좀 놀라웠던 게 가장 낮은 사람은 89불을 준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은 300불까지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주식이 있을 때 200불 정도면 거의 한 20%, 25%를 왔다 갔다 하는데 테슬라는 이 편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티랑 팬이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긍정적 이게 갈리나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테슬라가 좀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안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을 했었어도 사람들이 가격 부담이 됐어도 아직도 테슬라를 많이 사고 있다. 이 부분이랑 부정적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의 분기 중에 가장 낮다. 그리고 모델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테슬라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해야 될 일은 신차 출시랑 이 주문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 이 부분을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조금 지루하실까봐 도대체 이 89불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맨 끝에 계신 분이 89불을 줬는데 의외로 이분이 월가에서 8,367명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순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성공률도 높고 이분의 의견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연간 18.5%를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서 이분의 말이 옳은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저희가 막 이걸 숫자를 봐서 이렇게 계산이 해야 돼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남의 말에 이렇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그럼 이분을 따라야 하나? 했는데 또
이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은 225%를 주신 분은 이 댄 아이브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더 실력이 좋아요. 144일 에버리지 리턴도 16% 정도 되시고 그래서 참 테슬라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테슬라를 봤을 때 이 부정적 부분과 긍정적 부분을 제가 좀 봐봤는데요. 그 부정적 부분은 역시 고P 논란이에요. 저 포드랑 GM 이런 그러니까 토요타가 가장 큰 회사인데 223빌리언인데 P가 10.78인데 지금 테슬라는 물론 마켓캡은 2배 정도가 넘지만 P가 거의 5배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페라리가 지금 PE가 거의 비슷하지만 페라리는 49.39빌리언이고 그래서 역시 좀 고밸류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정말 일론 머스크 말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연 50%씩 성장을 한다면 이 부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을 봤을 때도 토요타는 1,050만 대인데 테슬라는 아직 130만 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2천만 대 판매 그러면 연 50%를 쭉 해서 2천만 대가 되면 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 전 세계 판매량이 약 9천만 대였는데 그때 2천만 대를 팔게 된다면 그때랑 비슷해져서 그러면 거의 한 22%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방에 계신 분들 중 한 그때 7년 뒤에는 한 3분, 4분 정도는 테슬라를 갖고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부정적인 부분이 이 치열해지는 전기차 시장인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비아디가 16.3%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뭐 BMW 이렇게 폭스바겐 하면서 메이저 애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른쪽에 모델로 봤을 때 테슬라가 물론 1위, 3위에 모델 Y랑 3가 있지만 밑에 중국 차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애플카가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과연 테슬라가 지금의 포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싶은데요. 테슬라는 이 동종업계 대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 마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쓰고 있는 그 회사 트레이딩 하는 그 회사에서 나온 건데 지금까지 올해 그 동종업계가 마이너스 5.78%의 그 오퍼레이팅 마진을 내고 있다고 해요. 아마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좀 차량 그러니까 구매를 조금 미루는 게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현대차 말씀하실 때 현대차는 또 2월에 많이 늘었다고 해서 제가 헷갈리긴 했는데요. 그 동종업계가 마이너스 5.78의 이익을 낼 때 테슬라는 지금 16.76%로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순마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왜 테슬라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을까? 지금 다른 회사들을 봤더니 페라리는 한 23.65%, BMW는 17%. 거의 비슷해요, 테슬라도. 근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피탈이랑 보험 자회사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뭐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이라고 고속도로에 휴게소마다 이렇게 차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수익을 내고 있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 가격을 올려야지만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위에 있는 세계 이런 거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내니까 타사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는 단점이었던 그 적은 차종 단지 4개 그게 사실은 더 시스템적으로 빨리빨리 찍어서 빨리 내보내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광고비가 없어요. 광고를 안 해요. 그 현대차가 사실 현대랑 기아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뜬 이유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고 회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슈퍼볼 광고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슈퍼볼이 끝나고 나면 그 제일 재밌었던 광고 탑10 이런 걸 찾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아랑 현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진중하게 가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재밌었던 거 이런 거를 좀 더 캐치를 해서 이 브랜드를 인식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그런데 비용 많이 쓰는데 테슬라는 단지 우린 뭘 해 이거를 머스크가 트윗을 날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컨퍼런스 콜에서도 다른 회사들도 니네들도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판관비가 많이 감소된 것 같고요. 또 좋은 거는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제일 좋은 건 가격이 저건 이제 시작하는 가격인데 이렇게 전국 어느 대리점을 가나 저 가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뭐 내가 바퀴 색깔을 뭐 바꾸던가 위를 뭘 바꾸던가 하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게 다른 회사들은 그 아까 인센티브라고 하셨죠? 그 딜러들과 내가 어떻게 딜을 잘해야 이 사람 차를 좀 싸게 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정직하게 우리가 마트 가서 사면 그냥 그 가격대로 들고 오듯이 이게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젊은 소비자들은 특히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을 보시면 다른 브랜드들은 차 한 대를 팔 때 GM 같은 경우는 394, 그다음에 크라이슬러처럼 많이 쓰는 애들은 664불 정도를 광고에 쓰는데 테슬라는 전혀 광고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R&D에 쓰는 비용이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784 이 정도 쓰는데 테슬라는 무려 거의 3,000불에 달하는 R&D를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비는 돈을 쓰지 않는 대신 R&D에 많이 그 돈을 사용해서 자동차 생산을 할 때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테슬라는 고밸류 논란이 항상 이어져 왔는데 이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계속 성장을 유지하고 또 이번 분기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좀 몇 분기 동안은 정말 이대로 계속 가는 건가, 정말 50%를 얘네가 할 수 있나 그걸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걸 유지한다면 이런 높은 멀티플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인데 아까 그 오우석 주임님이 말씀하셨던 PEG 관점인가? 그래서 이 적정 P를 선정하는 방법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검색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익률을 이런 건 알지만 계속 이익률을 뭐 10을 곱해서 앞으로 10년 뒤면 그걸 곱해서 나눠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린치님? 네, 아니에요. 그냥 중년의 아줌마인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예, 한국에 와서 아직 직장은 안 잡았어요. 아직은 은퇴하려고. 네. 네. 아니 처음에 한 15분, 20분쯤 지나갔을 때 야, 이 정도 자료 만들려면 한 10시간 걸렸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셨겠다. 그죠? 이 정도 자료를 만들려면 야, 이게 하루에 거의 이거 붙들고 한 5시간씩, 그죠? 한 5일 내내 25시간 정도 이것만 하셨을 거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고맙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이 자료를 제가 두고 저도 소장을 해서 테슬라를 볼 때마다 그때 22년 말 기준으로 테슬라가 이랬는데 어떻게 지금 계속 발전해 왔는가. 그쵸, 기준점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소중한 자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떨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떨린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근데 내용이 너무 좋네요. 야, 대단하신데요. 네. 우리 또 예리한 질문 하시는 보글님. 네, 지금 단단히 예리한 질문 하시려고 일단 당 섭취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지나치게 예리한 질문은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수위를 조금 낮춰주시고 다른 분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저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자료가 너무 좋았어서 출처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했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몇 프로를 맞췄고 몇 퍼센트의 이익을 얻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처음 본 출처를 밝히질 않았네요. 아니요. 네. 그래서 혹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건지 이것 좀 한번
그 애널리스트 그 부분은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팁 랭스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러면 올려드릴까요? 그게 유료 사이트인가요? 아니면? 여기는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더 원하면, 더 깊은 정보를 원하고 그 리서치를 받고 싶으면 구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게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하는데 그때 세일을 놓쳐가지고 올해는 구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을 안 해도 네, 그래서 그 좋은 것까지는. 300불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 네. 그리고 나머지 무슨 다른 자료들은 제가 쓰는 그 TD 어메리트레이드 그 계좌에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미래에셋증권 들어가시면 그 계좌에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쓰는 계좌에서 나오는 정보들로 네, 투자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사실 그 부분이 다른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정보가 좀 자료를 달라서, 어디서 네, 예, 네. 제가 작년 보셨는지. 작년 8월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 온 지 6개월 돼서 네. 예.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그 부분이 3프로 강의 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까 3% 그 내보면 애널리스트. 미국 주식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아마 나오죠. 지금 그 린치님께서 보여주신 저 자료는 그냥 프리입니다. 저거는 그 아이디 가입 없이 그냥 다 보이시는 자료예요. 네네. 저 정도까지.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파그린가 아까 그 애널리스트 그분 말이죠. 그분 자료를 제가 이트레이드, 저희 아들이 이트레이드를 쓰는데 이트레이드 들어가 봐도 그런 애널리스트 이런 걸 네, 굉장히 모아놓은 많이 거 나와요. 예, 네, 본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약간 좀 네.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최상무님 그 예.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신 분 거 예. 쫙 한번 다 보시고 예, 그 코멘트를 다 일일이 달아주셨던 것 같은데 예, 예. 한번 최상무님 나오셔가지고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 한번 쭉 예. 한번 해주시죠. 우리 최상무님이 새벽 4시 50분 출근하는 거 알으시죠? 출근하시는데 어제 저녁에 8시까지 남아가지고 예. 막 일을 하시길래 뭐 하시나 했더니 이 리포트 하나하나 다 제출하신 리포트 다 읽어보시고 코멘트를 다 예. 달아주셨어요. 별건 아니고요. 그 읽어보고 왜 제 느낌 가는 대로 한번 써봤고 실제로 정리하시면서 가려웠던 부분, 아까 린치님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해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뒤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린치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되셨고요. 그리고 나름 결론에 도달하는 정교한 과정을 좀 연습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이제 내러티브만 있는데 네네네. 숫자에 조금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그 시장에서 첨예한 대립이 되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 판매량이 30%가 전기차로 예상된다. 2030년에 어떤 부분은 30%, 어떤 부분은 또 40%라고 돼 있고 2030년에 2천만 대가 가능할까? 근데 이제 우리의 내피셜로 이렇게 계속 그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게 마련이잖아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량으로 테슬라가 생산을 할지 또는 판매를 할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그 숫자는 지금 얼마로 나타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전기차 침투율이나 테슬라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계열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건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핏님이 계셨는데 무난했고 넘버의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투자 판단의 근거로 이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금리에 대한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온다면 진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됨. 그래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리고 레온님 같은 경우는 결론을 적어 놓으셨어요. 결론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제 의문점만 적어 놓으셔가지고 그 의문점을 하나하나 좀 그
뭐 영어로 얘기하면 dig into 좀 더 파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나름대로 도출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커페이스님,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멀티플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애플의 미래하고 테슬라의 미래가 과연 앞으로 애플이 걸어왔던 길을 테슬라도 걸어올 것 같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ESS FSD인데 잘못 썼는데 FSD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쳐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에 대한 각 사업부의 어떤 매출 및 이익 추정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민병기님, 정리는 잘 되었고 제가 뭐 특별히 떠오르는 얘기 없어서 투자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적었고요. 허송엽님은 미래셋이나 유진투자, 하나증권 이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이 보셔서 그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이런 내용 이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보고 결론 도출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박하더라도 직접 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도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이비님은 어떤 부분을 높게 평가했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2030년에 2천만 대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증가율로 가야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참신한 시도다. 이렇게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처럼 하나하나 탐정이 돼서 수사를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현재의 팬덤으로 볼 때 확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결론 자체를 좀 미지수로 남겨놓으신 거는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장민식님, 비즈니스를 구분해서 분석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정리로 끝나셔가지고 결론 도출이 조금 아쉬웠고요. 강동준님, 원문을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찾아봤고, 이분은 이제 하나증권의 한상희 연구원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보고서를 쓰셨어요. 그 좋은 보고서를 찾아서 간결하게 또 요약을 하시는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동금융님, 가치 판단에 대해서 하시려고 애썼고, 그리고 FS에 대한 구독 구매하고 이연 매출을 이게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포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던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판단에 대한 액션 플랜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혜진님, 테슬라가 애플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다혜님, 여러 보고서 참고하셨어요. 그리고 고민도 했었고 $200 미만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매력적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대응 액션까지 좀 제시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창봉님,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단가 하락에 대한 이슈도 잘 했고, 내러티브는 굉장히 풍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내러티브를 좀 검증하는 넘버가 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변협님이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매출, 비용, 이익 이런 체크 사항까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정리 차원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표준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정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결론 자체를 조금 그냥 내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이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인정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치면님인데 팩트 체크부터 결론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이번도 자연스러웠고요. 결론 부분에서 리스크 요인이나 우려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하고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 구도를 보기 위해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율 증가율이라든지 브랜드별 원가, 서플라이 체인 등에 대한 비교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영님, 자율주행 서비스를 굉장히 부각을 시켰고요. 다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결국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게 하는 동력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보여줘야 되고 또 계속 성장을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자율주행 서비스가 그럴 만한 어떤 역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우성님, 용어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업황에서 이런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나라면 이 가격에 살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 리포트를 정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그리고 논란이 되는 사안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데이터를 먼저 핵심적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확장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1년에 팔리는 완성차가 8,500만 대가 2014년이었고요. 계속 이제 이 성장률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2020년엔 7,700만 대, 그리고 21년엔 8,000만 대, 2020년엔 7,800만 대였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 BEV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차가 2022년에 800만 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22년이 좀 전기차로서는 어느 한 획을 그은 것이 드디어 완성차 전체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테슬라가 130만 대 팔았죠. 그러면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얼마나 될까? 보면은 16.4%예요.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보면은 테슬라의 점유율이 뭐 20% 될 거다, 30%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점유율은 지금 16.4%였고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2020년으로 22.9%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지나간 과거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30년에 전기차 침투율 30%, 40%? 그리고 거기서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2천만 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지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만 예로 들면은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그 테슬라가 판매하는 숫자가 640만 대.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2천만 대나 우리가 대충 얘기하는 2030년에 완성차 시장이 한 1억 대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40%가 될 텐데 그리고 테슬라의 점유율이 20%면은 한 800만 대라고 될 텐데 라고 예상하는 분들의 보고서가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에 반영된 추정치는 한 640만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나 EPS인데
EPS에 결국 PR을 곱해서 PR 배수를 곱해서 목표 주가를 우리가 설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EPS를 보면 4.1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한 4.0불, 내년엔 5.6불. 그래서 올해 추정치가 의외로 좀 낮게 잡혀 있어요. 보수적으로. 오히려 작년에 EPS 그로스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떨어져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작년 4분기의 상황 자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고 가격 인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익 자체가 좀 슬로우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추정해 놓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24년엔 오히려 지금 베를린이라든지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그 지역들의 그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24년도에는 좀 점프할 거로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자동차의 단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 이유가 그 테슬라가 계속 세마이 트럭이라든지 로드스타라든지 이런 그 고부가가치 차량을 계속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 추정이 여기에 지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평균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서비스 매출이나 또는 에너지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강하신데 실제로 두 자릿수 이상의 서비스 매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FSD 구독 매출도 있겠고요. 또 보험 매출도 있겠고, 또 차량 수리 매출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매출의 성장세는 두 자릿수 이상 유지가 되는 걸로 추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는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회사다. 그래야 거기서 이제 고마진이 발생하고 수익성을 계속 보여주고 또 성장이 일어나야만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645에 이건 645만 대가 테슬라가 팔리는 거고, 지금 2030년에 322 빌리언 매출 중에서 전체 그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에너지 스토리지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에너지 스토리지 자체도 사실은 고성장하는 건 맞아요. 뭐 들쭉날쭉 하지만은 두 자릿수 이상 대충 연평균으로 성장한다고 보면은 실제 2030년에 갔을 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도 역시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그냥 일반 대중이 얘기하는 자동차 판매 이외의 서비스 매출이나 에너지 스토리지 매출 자체에 대해서 큰 성장성은 부여하겠지만 테슬라의 어떤 전체적인 매출 기여도나 수익 기여도는 여전히 자동차 판매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를 보면은 영업이익률 떨어지는 거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차량 판매 가격도 낮아지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2023년에 좀 떨어지다가 다시 2024년부터 그 영업이익률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원가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여러 사이트에 그 가동률이 정상화되면서 그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그 규모의 경제 효과가 계속 나타날 거로 어쨌든 이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개선되는 거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그 린치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PE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로 그 좀 머리가 아프실 수는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그 모든 밸류에이션은 사실 고든의 배당 평가 모형부터 시작을 해요. 이를테면은 어떤 회사가 계속해서 그 배당을 지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영원히 지급을 하는데 이게 다 그 현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플러스 R, 1 플러스 여기 좀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할인을 하는데 이걸 영원히 가져간다고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D1, D2, D3 할 때 여기에서는 한 G의 G라는 성장률로 그걸 성장을 한다고 보는 거죠. 배당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인데 어쨌든 이거 R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식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P2로 나눠주면은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모양을 보면은 주당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 사실은 그냥 요거는 배당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P/E를 결정하는 건데 어떤 회사가 높은 P/E, 높은 멀티플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려면은 이 R 자체가 낮아져야 되고 G 자체는 높아지면은 이건 굉장히 높은 P/E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아주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자율이 되는 거고요. G라는 거는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무님이나 저나 항상 얘기하는 게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성장주의 멀티플이 굉장히 고평가될 수밖에 없고 성장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는 P/E를 높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전에 2020년, 21년 생각해 보면은 국채금리가 뭐 0.5%, 1% 막 이렇게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모든 성장주가 이 R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고 멀티플을 받아도 되는 당연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자체가 2022년, 2023년 여기까지 오면서 역전이 되면서 고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이 R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E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그런 안 좋은 매크로 환경에서 이 G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우려도 생기니까 이 P/E를 더더군다나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테슬라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보면은 2023년 한 4불 나오고 이 5.6불 정도 나오잖아요. 대충 평균을 했을 때 9.6불 하면 대충 한 5불 내외에 향후 1년 이상 볼 때 EPS를 기록을 한다고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다가 적정한 P/E를 어느 정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겠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금리가 좀 떨어지는 환경이고 또 테슬라의 성장성이 이 시장에서 생각한 성장률보다 더 높게 보장이 된다면 사실 이 P가 지금 뭐 40배 정도 받고 있다면 이 P의 지금 받는 40배의 P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P라면 이게 뭐 50배도 갈 수 있는 거죠. 60배도 갈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 5불 자체가 여기서 6불로 바뀌거나 뭐 7불로 바뀌거나 하면 이 프라이스 멀티플은 지금 현재 거래되는 PE 자체는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2023년, 24년 또는 2030년까지 이 어떤 이익 추정을 한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보수적으로 추정이 돼 있다. 보수적으로 추정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다. 물론 지금 PE 자체는 40배 정도지만 이 이익 추정치가 높게 형성돼 있다면 지금 테슬라의 PE는 40배에 거래되고 있지만 30배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는 향후 1년 후, 2년 후 EPS가 한 7불 정도인데 내가 테슬라를 생각할 때 금리 여건 자체가 좀 하락을 하고 이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는 회사는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40배를 줘도 나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280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추정을 할 때 일단 기준 자체를 시장 컨센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과정이 즉 시장에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괴리가 있는지 또 괴리가 없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갈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R하고 그 G 그러니까 금리 상황하고 그 성장성의 상황이 PE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대체로 그 관계를 보면은 R은 낮을수록 좋고 G는 높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좀 어려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P이고 이게 R이라고 볼 때는 이 R이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P를 받으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P이고 이게 G라고 할 때 G는 높을수록 높은 P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서는 상당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마치 어떤 거 하나 같냐면 메이저리그에서 2할 오픈, 2할 8푼 치는 타자의 몸값하고 3할 치는 타자의 몸값하고 같은 뭐 0.2, 0.3 차이라고 하더라도 2할 8푼 치는 타자, 2할 6푼에서 2할 8푼 치는 타자의 몸값하고 2할 8푼에서 3할 치는 타자의 몸값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그 자동차 판매 대수나 테슬라의 판매 대수를 비교하면서 이제 따져보면은 상당히 좀 이 테슬라의 밸류가 좀 말도 안 되게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애들이 고만고만할 때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다면 그 굉장히 잘하는 애한테 밸류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정량화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할 때 조금 잘하는 것보다 모두가 그냥 그럴 때 굉장히 특출난 애가 있다면 걔한테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서 더 높은 밸류를 주는 거죠. 마치 다른 애들이 그냥 욕이 있는데 어떤 하나가 욕이 있다. 그러면은 같은 성장률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변화보다 여기에서 변화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밸류를 훨씬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장주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렇게 그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떤 회사가 받고 있는데 그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기대가 깨졌을 때 그때는 사실은 가파르게 이 PER이 내려오면서 올라갔던 P 자체가 상당히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성장주 투자의 어떤 그 묘미, 위험 뭐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문이 저기 물 좀 드시고요. 예. 아니, 우리 린치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죠? 원래 예고에 없던 밸류에이션 강의를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 우리 최상무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요 R하고 요 G 그리고 아까 D라고도 하고 또는 뭐 캐시플로우 그죠? 라고 할 수 있는 요 부분인데 요 R이 떨어졌던 데가 방금 말씀하셨던 2020년도에 그죠? 코로나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0.5 정도까지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 아래는 뭐가 있냐면
시중금리, 명목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금리랑 뭐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왜 금리가 확 떨어지죠? 왜 금리가 떨어지냐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와 이거 디플레이션으로 가네.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으로 가네라는 게 반영되면서 이 R이 확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 전망을 하고 경제학자분들, 저 전략을 제시하는 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됐든 무슨 경기 침체 상황이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근데 이게 확 떨어졌는데 G가 어떻게 돼요? G도 당연히 떨어져야 되죠. 경기 침체인데 코로나인데. 근데 코로나 때 어땠어요? 전자상거래 업체들.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은 여기서 이 R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면서 전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상장사 영업이익들이 다 박살날 거야.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2001년, 2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EPS가 상장사 S&P 500의 EPS가 전부 다 50% 이상 마이너스 났어요. 빠져요. G가. 그런데 이런 국면에 뭐야 쟤는 왜 3할 4푼 그런데 최상무님 그 아까 예. 2할 8푼 3할 뭐 이거 예. 최상무님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 시뮬레이션으로 하면은 다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예. 이유를 예. 그 설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거 계속 좀 예.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용해 먹어도 돼요? 예, 다 나오는 얘기. 예. 3할 4푼 치는 사람하고 3할 5푼 치는 사람하고도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최상무님이 제가 최상무님이 얘기하시는데 야, 이 어쩌다 어른인가 뭐 그 코너에서 우리 최상무님 한번 초대하겠다. 테슬라 얘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주식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대박 터뜨리는 종목을 경기 침체 때 왜 대박 종목이 2009년도에 제가 애플, 아마존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뭐지 시장이 답을 줄 건데 테슬라라고 했었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G도 당연히 모든 상장사 기업이 G가 다 빠지는데 그로스가 쟤는 왜 독보적으로 G가 올라가지? 그게 바로 우리 방금 최상무님이 얘기했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독보적인 아니 전부 다 안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모든 가치는 모든 가격은 뭐예요? 수요 공급이라 했잖아요. 전부 경기가 좋아서 어닝이 20%씩 이번에 증가합니다. 다 증가하는 거 때 20% 증가하는 거 의미가 없고 모두가 다 어닝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데 뭐야 쟤는 뭔데 성장이 20% 30% 나지? 이 희소성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 이 G가 박살이 모든 상장사의 G가 박살이 나고 R이 떨어지는데 이 G가 나홀로 나는 지금 클라우드로 성장을 만들고 있고 나는 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도 아니면 챗GPT로 앞으로 로봇이 됐든 나는 이런 걸로 괜찮아. 그런데 R은 떨어져 주면 그죠? 그래서 PER이 100배, 2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소하니까, 독보적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동료들의 투자 관점과 전문가의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액션스클럽.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에서 확인하세요.